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어제는 한국과학기자협회가 주관하는 과학기술 대선 공약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각 정당은 한 목소리로 인공지능 등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원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공약이 말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져 AI 강국으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만나보시죠. 대선을 앞두고 과학기술 분야 공약을 살펴보는 토론회가 과학기자협회 주최로 열렸습니다. 각 당은 인공지능 등 과학기술 정책의 중요성엔 공감하면서도 R&D 예산 삭감 등 현 정부의 정책을 놓고는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성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3년을 최악의 경제 위기로 규정하고 과학기술을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저성장의 늪을 극복하겠다며 대통령실에 AI 정책 수석을 임명해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과제를 대통령이 직접 챙길 수 있도록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AI 3대 강국을 내세우며 과학기술 분야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여러 부처로 흩어진 과학기술 분야 예산을 총괄하고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과학기술부총리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역량들을 모을 수 있는 융합적인 통합적인 리더십을 정부 내에서 개편하려고 합니다. 개혁신당은 현장에서 일하는 기업인과 과학자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며 국가 AI위원회 인적 구성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구글 데이터 센터가 싱가포르에 설치된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이 AI의 테스트베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디테일한 공약 없이는 사실 인터넷 버블 시대가 우리나라 안에서만 발생이 될 수도 있는 위험. 각 정당은 과학기술 분야의 체계적 지원이 중요하다는 점에서는 일치했지만 현 정부의 연구개발비 삭감을 놓고는 책임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첨단 과학기술을 통해서 미래 청사진을 그리기에도 부족한 시간 동안에 폭력적인 R&D 예산 삭감과 그 여파에서 살아남기 위한 고통스러운 사투로 시간을 허비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국가 부채가 2배가 늘었습니다. 민주당 정부 시절에 국가 부채가 안 듭니다. 그러면 이 보수당 정부는 국가 부채를 줄입니다. 과학기술 분야 거버넌스 논의는 매번 선거 때마다 나오는 단골 메뉴입니다. 하지만 어떤 거버넌스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둔 적은 드뭅니다. 단순히 표심을 노린 선심성 공약이 아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제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한국원자력의학원이 암 치료 등에 쓰이는 방사성 의약품의 핵심 능력인 표적 결합력을 인공지능으로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우상근 원자력의학원 박사연구팀은 90만 개 약물 유도체 후보 물질과 20여 종 방사성 동위 원소의 화학적 물리적 특성과 1,900여 종 암세포주 반응, 단백질 결합력을 인공지능에 학습시켜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표적 결합력은 방사성 의약품이 얼마나 정확하게 질병 부위를 찾아가 강하게 붙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결합력이 높을수록 정상세포는 건드리지 않고 환부만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슈퍼박테리아 메티실린 내성 황색 포도 상구균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이중 타격 치료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카이스트 생명과학과 정현정 교수, 미국 일리노이대 공현준 교수 공동 연구팀은 포도 상구균의 주요 유전자를 동시에 억제하는 짧은 DNA 조각을 설계하고 이를 세균 내부로 전달할 수 있는 나노 입자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은 유전자 억제제를 담은 나노 입자에 생체막 투과를 돕는 미세망울을 결합해
세균의 증식과 항생제 내성 발현을 동시에 차단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연구팀은 포도 상구균에 감염된 실험용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치료군의 생체막 두께와 세균순, 염증 반응이 크게 감소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연구가 기존 항생제로는 대응이 어려운 슈퍼박테리아 감염에 대한 새로운 치료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우수한 강도와 내구성으로 치아 임플란트에 주로 사용되는 티타늄 제조 공정 속도를 크게 향상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김건희 이호년 수석연구원 연구팀은 티타늄 소재의 제작 속도를 2배 이상 높이고 품질까지 향상한 공정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술은 티타늄 분말을 고치는 데 필요한 에너지의 최적화된 밀도를 도출하고 소재 내부의 미량 원소도 정밀하게 제어하는 기법이 적용됐습니다. 연구팀은 이 기술로 티타늄을 만드는 데 걸리는 속도가 이전보다 2배 이상 빨라졌다면서 성인 흉곽 임플란트의 제조 시간이 5일에서 3일 이내로 단축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첨단 교통기술로 교통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지능형 교통체계를 ITS라고 부르는데요. 수원시에서 교통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국제 행사가 열렸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수원 광교신도시에 자율주행 차량이 등장했습니다. 실시간으로 도로 위 정보를 수집해서 지도를 생성하고 자기 위치를 파악해 스스로 주행합니다. 자율주행 차량 5대가 18회씩 운행할 예정이고요. 약 400명의 시민들이 자율주행 차량을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술을 확인할 수 있는 2025 수원 지능형 교통체계 아시아 태평양 총회가 사흘 동안 열립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ITS를 도입했던 수원은 스마트 교차로와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 등을 선보였습니다. 수원은 1997년도부터 우리 지자체 최초로 예산을 투입해서 현재까지 한 700여 원 가량을 투자했는데요.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서 국제적인 ITS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을 잘했습니다. 50차례 열리는 논문 세션에선 논문 180여 편 발표를 진행하는 등 민간과 학계, 연구기관 간의 교류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자율주차 로봇 시험과 미래형 도심 항공교통 등 ITS 기반 미래를 체험할 수 있는 전시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운전자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냥 차 놓고 가시면 되거든요. 로봇이 틈새를 빼곡하게 주차를 해주고 이중 주차까지 하면서 더 많이 되고. 총회 기간엔 수원화성과 행리단길 등 지역 관광 명소를 둘러보는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시는 관람객과 아태 지역 30여 개 나라 관계자 등 만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영국에서 하늘을 나는 택시가 처음으로 일반 비행구역 안에서 첫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영국 기업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한 VX4 전기 항공기가 민간 항공청의 승인을 받은 뒤 코츠월드 공항 활주로를 이용해 이착륙했습니다. 이 회사가 개발한 VX4는 전기로 구동되며 활주로 이륙뿐 아니라 헬리콥터처럼 수직 이착륙도 가능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번 비행은 엄격한 실험 조건을 벗어나 일반 비행 구역에서 운항한 첫 사례입니다. 스페이스X가 화성 탐사를 위해 개발 중인 초대형 우주선 스타쉽이 9번째 시험 비행을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120m가 넘는 스타쉽 우주선에선 처음으로 한 번 사용한 로켓을 회수해서 재사용에 성공한 것은 의미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 길이 123m의 초대형 우주선이 힘차게 발사됩니다. 화성 탐사를 위해 개발 중인 스타쉽의 9번째 시험 비행입니다. 계획보다 6분가량 지연됐지만 발사 3분 만에 1단 로켓과 2단 우주선이 순조롭게 분리됐습니다. 특히 1단 로켓 슈퍼헤비는 지난 7차 시험 비행에 사용한 것을 회수해서 다시 사용한 것으로 스타쉽에선 처음입니다. 이번엔 낙하하며 기체가 분해돼 회수하지 못했지만 스페이스X는 재사용 로켓으로 우주선을 궤도에 올렸다며 놀라운 성과라고 자평했습니다.
우주선은 67분 동안 비행한 뒤 인도양에 낙하할 예정이었지만 발사 30분 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세 제어 능력을 잃고 기체가 회전하면서 제어되지 않은 채 대기권에 진입했고 결국 발사 50분 만에 교신이 끊겼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그러나 SNS를 통해 예정된 엔진 컷오프를 달성한 것은 큰 개선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사람 100명, 화물 100톤을 싣도록 설계된 스타쉽은 달에 다시 가는 아르테미스 계획에도 사용될 예정입니다. It's the human landing system that astronauts are going to use to go from the gateway down to the surface of the moon, hopefully within the next 2 years. 2023년 4월부터 지구 궤도에서 8번 시험 비행했는데 4번은 성공, 4번은 실패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발사 간격을 좁혀 3, 4주에 한 번씩 발사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말에는 인간형 로봇 옵티머스를 태우고 화성 착륙을 시도하고 여기서 성공하면 빠르면 2029년에서 2031년 사이 사람이 탄 우주선을 화성에 보낼 계획입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사전투표가 시작된 오늘과 내일은 대체로 맑고 더운 날씨 속에 요란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과 내일 비교적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25도를 웃돌며 예년보다 더운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오늘 26도, 내일은 28도로 예년보다 2, 3도 높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오후부터 저녁 사이 돌풍과 벼락, 우박을 동반한 시간당 10에서 20mm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후 대선일인 오는 3일에는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흐리겠고 제주도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는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최근 경남 일부 바다에서 해파리가 발견돼 해양수산부가 어업 피해 방지 대책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조사한 결과 국내 자생 해파리인 보름달 물 해파리가 경남 일부 해역에서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보름달 물 해파리는 독성은 약하지만 대량 출현하면 그물을 찢기도 하고 어민들이 해파리와 물고기를 선별하는 데 애를 먹기도 합니다. 해수부는 해파리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해 민관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해파리를 발견하면 즉시 제거할 방침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AI용 고성능 칩 판매를 금지하면서 엔비디아는 1분기에 큰 손실을 봤습니다. 하지만 중동 순방 때 대규모 계약을 체결하면서 440억 달러의 기대 이상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의 인공지능 칩 H20 판매를 금지해 엔비디아 매출의 13%를 차지하는 중국 수출 전선에 먹구름을 들이웠습니다. 이로 인한 손실은 1분기에만 55억 달러 규모로 추산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트럼프의 중동 순방에 동행해 사우디아라비아 기업 휴메인과 최신 AI 칩 18,000개 이상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 아랍에미리트의 세계 최대 규모 데이터 센터 구축에 참여하면서 엔비디아는 총 44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며 기대 이상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일본도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엔비디아를 염두에 두고 반도체 제품을 최대 9조 원 넘게 사겠다고 미국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엔비디아의 협력사들이 최신 AI 제품 블랙앤렉 GB200의 인도 지원을 불러왔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고 생산에 속도를 내는 것도 호재입니다. You get this incredible graphics card here, Blackwell. We're going to shrink it and put it in there. Does that make any sense? Well, you can't do that without artificial intelligence.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기대감에도 관세에 대한 연준의 위기감이 반영된 회의록이 공개되면서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엔비디아가 AI 칩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전략 카드로 급부상했고 미중 관세 휴전의 승자라고 평가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하버드대의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는 외국인 유학생 비중을 현재 절반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버드 다음으로 공격할 대상은 캘리포니아 대학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연방 법원의 결정으로 하버드대의 외국인 학생 등록 차단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엔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현재 하버드의 외국인 유학생 비중이 너무 높다며 15%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I think they should have a cap of maybe around 15%, not 31%. We have people who want to go to Harvard and other schools. They can't get in because we have foreign students there.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쇼핑몰이 폭발하는 걸 보고 싶지 않다면서 하버드가 외국인 유학생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We want to know where those students come. Are they troublemakers? What countries do they come?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벌였던 컬럼비아대가 이제는 해결책을 찾으려 협력하고 있는데 하버드는 트럼프 행정부와 싸우려 한다며 비난했습니다. But Harvard wants to fight. They want to show how smart they are, and they're getting their ass kicked. 하버드 대학의 다음 공격 대상은 10개 캠퍼스로 구성된 캘리포니아 대학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레오 테렐 미 법무부 선임 법률 고문은 캘리포니아 대학 등에 대규모 소송을 제기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학내 반유대주의 시위와 다양성을 중시한 입학 전형, 교수 채용 과정을 문제 삼겠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유대주의 근절을 명분으로 하버드를 포함한 일부 대학들을 압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정치적인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미국 정부가 미국인의 소셜미디어를 검열하는 국가의 국민에게 미국 비자 발급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외국 관료들이 권한 없이 미국 기업과 미국 시민, 거주자에 대해 명백한 검열 조치를 취한 사례가 있다며 비자 제한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이어 미국 시민이나 거주자가 미국에 머무는 동안 미국 기반 플랫폼에 올린 소셜미디어 게시물 때문에 체포영장을 발부하거나 위협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국가가 미국의 기업이나 미국인의 SNS 활동을 검열하고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차기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해결해야 할 굵직한 국정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그중에는 리더십 부재로 속도를 내지 못한 한미 관세 협상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협상 내용, 시점과 관련해 주요 후보가 미묘한 온도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과연 7월 8일이라는 협상 시한 내에 타결에 이를 수 있을지 산업계의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걸 반드시 100% 관철하겠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맨 먼저 나서서 서둘러서 협상을 조기 타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당선되면 바로 정상회담을 개최를 해서 7월 8일 관세가 유예되는 것이 종료되기 전에 성공적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계엄과 탄핵 정국에 우리나라는 미국의 주요 우방국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아직 정상회담을 하지 못한 몇 안 되는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차기 정부의 최우선 외교 과제는 한미 정상회담이 될 전망입니다. 새 행정부 조각 등 국내 정치 일정과 미국 측 상황을 조율해봐야 하지만 이르면 7월 중순이 유력한 상황. 8월로 넘어가면 한미가 공히 휴가철에 접어드는 데다 하루라도 빨리 한미 정상이 만나 관세 협상을 마무리 짓는 게 급선무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한미가 합의한 협상 시한은 7월 8일. 만약 7월 중순에라도 한미 정상이 손을 맞잡고 빅딜을 성사시킬 수 있다면 시한은 다소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일이 촉박해 빅딜에 이르지 못한다면 일단 일부 사안이라도 타결 지은 뒤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계기 한미 정상회담을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관세 면제나 유예를 받아내면서 우리 산업은 지킬 수 있는지가 관건. 미국은 일단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를 핵심으로 꼽고 있는 만큼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 등을 통해 대미 수출 흑자 규모를 줄이고 현대차 등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노력을 강조하면서 조선이나 첨단 분야에서의 협력을 약속하는 것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것들을 좀 취사 선택을 해서 저희가 들어줄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저희가 지켜야 할 핵심 이익을 잘 나눈 다음에
미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또 저희가 지켜낼 건 지켜내면서 그간 수차례의 고위급 접촉과 2차례에 걸친 기술 협의를 통해 미국 측 요구 사항을 파악한 협상 실무진은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지침을 받아 세부 협상안을 만든 뒤 미국 측과 추가 접촉에 나설 계획입니다. 어떤 후보가 당선되든 국익 최대화에는 이견이 없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관세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라는 산업계의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와 한국가스공사가 다음 달 초 미국 알래스카로 향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가스공사는 미국 에너지부와 알래스카주의 초청에 따라 다음 달 3일부터 열리는 알래스카 지속가능 에너지 회의에 참석합니다. 본 행사 전날인 2일에는 현장을 참관하는 일정이 진행되고 3일에는 일본과 타이완 등 주요국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라운드 테이블이 진행됩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미국 더그 버검 내무부 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이 참석해 알래스카 LNG 가스전 개발 사업 관련 구체적인 논의가 오갈지 주목됩니다. 한국전력은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등 원전 도입을 희망하는 국가들과 신규 원전 사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사업 경험과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이들 국가와 사업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고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전은 바라카 원전 추가 공사비 1조 원을 두고 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과 갈등을 빚고 있는 데 대해선 공동사업 관리자로서 함께 사업 종료 때까지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수원 등 협력사들도 각자 체결한 하도급 계약과 한전과의 계약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각사가 자체적으로 자금을 확보해 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대금을 지급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 을지로에 있는 노후 상가에서 큰 불이 나 70대 남성 1명이 다쳤습니다. 불은 12시간여 만에 완전히 꺼졌는데 40곳 넘는 점포가 완전히 불에 탔습니다. 윤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을지로 산림동에 있는 건물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뿜어져 나온 시커먼 연기에 인근 고층 건물이 가려질 정도입니다. 불이 조금씩 피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연기가 좀 나고 하다가 그 전기인지 뭔지 하여튼 모르겠지만 바바박 소리가 몇 차례 나고 불길이 계속 나고. 불이 난 건 오후 3시 반쯤입니다. 재개발 지역에 비어있던 3층짜리 상가 건물 1층에서 불이 시작됐고 옆 건물로도 번지면서 일부 영업 중이던 점포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소방당국은 30분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불이 커지자 대응 2단계를 발령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밀집된 건물과 내부 다량의 가연물로 인해 대응 2단계가 발령되어 진화 작업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다행히 소방당국은 저녁 8시 20분쯤 큰 불길을 잡았고 화재 발생 12시간여 만인 새벽 4시쯤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불이 난 건물 3층에 있던 70대 남성 1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모두 합해 48개 점포가 완전히 불에 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비어있던 건물에서 어떻게 불이 났는지 정밀 조사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5월 29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